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 홍수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취임 이튿날 장마 대비 상황을 챙긴 데 이어 또다시 현장을 찾아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대비 태세를 거듭 살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대형 사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앞으로는 원인을 따져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담당 공무원을 막 문책하고 닥달하는 건 이미 끝난 다음이니까 뭐 죄죄도 확인해야 되지만 안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예정이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억과 애도를 위해 조성된 골목을 찾아 헌화한 뒤 한동안 말을 아끼며 현장을 둘러보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여기에 추모비 꼭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 이곳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잊지 않게 항상 이곳에 그런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곳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과도 사흘째 깜짝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구내식당 등에서 기자들을 만나 담소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영상기자와 사진기자실을 찾아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격려한 뒤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내일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이른 행보인데요.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8일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개월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여 만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을 비교해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거란 평가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 단체장들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하고 G7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도 관심인데 다만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심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있는 만큼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을 앞두고 국회에서 모두 6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의뢰 하루 만에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특검은 준비 단계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하루 만에 국회 추천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추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후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혜병 특검 후보로는 검사 출신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추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국 혁신당은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후보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혜병 특검 후보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추천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후보자들이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습니다. 국회 후보자 추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안에 후보자 가운데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이 정해지면 20일 동안 특검법와 파견 검사 확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1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시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던 경찰은 오후 6시를 넘겨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건데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1차 출석을 요구했고 12일에 이어 일주일 단위로 3차 소환 통보까지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집행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비하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조사한 데 이어 또다시 소환한 건데 특검 출범 전 김 여사와의 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부른 데 이어 2주 연속 소환해 조사한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포함된 3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김 여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전 고위관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김 여사에게 건넬 선물을 전달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전 씨와 김 여사 사이 문자가 오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전 씨를 상대로 샤넬 가방 등 윤 씨가 건넨 선물의 행방을 추궁하고 인사청탁 여부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원내사령탑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승리감에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친윤, 친한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지난해 5월 단독 입후보의 원내 사령탑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년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권 교체라고 퇴임 소회를 밝히면서 확실한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투톱을 이룬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았다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나란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희종 밝은 표정의 박 원내대표는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과 당대표 경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별회견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취임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당 혁신이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최근까지도 친윤, 친한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역할을 한 이후 친윤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던 권 원내대표는 이 점을 의식해 자신이 아부한 적도 특혜받은 적도 없다며 3년 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려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출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오는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은 정책으로 싸우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국민의힘,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며 가장 먼저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냈습니다.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의 김성원 의원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한다며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정계 은퇴 선언 후에 하와이로 건너가서 더 활발하게 SNS 메시지를 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은 귀국을 시사했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죠. 개혁신당 입당설에는 낭설이라면서도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누리꾼 글에는 알겠다고 답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예.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개혁신당과 이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후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대북 조치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직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도 사라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서부 전선에서 늦은 밤에 청취된 게 마지막이며 이후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따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방송 중지는 남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 등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호응하면서 지난해 정지된 9.19 군사합의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정지되며 재개됐던 전방지역 군사훈련 등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중지처럼 전방지역 사격훈련 중재와 같은 조치가 선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먼저 파기한 만큼 대북 확성기와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 중지라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선제적 대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선제적 조치가 대화를 위한 신뢰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심화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이 국가론, 통일 지우기와 핵무장 강화 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지난 수개월 동안 인천, 강화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아왔었죠. 네, 몇 달 만에 소음 없이 일상을 보내게 된 주민들인데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왔습니다. 동물 소리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까지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 비슷하게 나오고 뭐 늑대 울음소리 나고 귀신 나오는 소리 나고 별난 소리, 그러니까 말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한 주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추자 북한도 하루 만에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습니다. 제 뒤로 봉우리 3개가 연이어 있는 산이 보이는데요. 대남 스피커가 설치된 곳입니다. 지금은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죠. 이건 어저께는 푹 잤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 군도 아직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평화가 다시 깨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두고 봐야죠. 평상시에도 24시간 계속 시끄럽다가 반나절 몇 시간 조용하다가 또 매일 시끄럽다가. 그래도 주민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춘 만큼 지금의 평온함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앞으로도 조용해졌으면 여기선 좋은 거예요. 이 주민들은 바랄 거가 없어요. 수개월 만에 되찾은 접경 지역의 평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명, 조국혁신당이 3명, 총 6명을 추천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추천한 3명의 특검 후보자인데요.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고요.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검사 출신이 2명이고 판사 출신이 가운데 1명 됐고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3명을 보시면은요. 내란 특검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증권하고 금융사범 전문성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 역시 이제 군 법무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자, 민주당이 3명, 조국혁신당이 3명 이렇게 특검별로 1명씩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각 당별로 어떻게 보시나요? 후보자 선정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의 전문성과 실력을 좀 중시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는 특검이 좀 규모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잘 이끌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일단 방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각 3분씩 6분이 모두 다가 이런 법조의 경력이 충분하고 나름의 그 강단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검 추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었고 이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이 이 3개의 특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겸비한 그리고 수사 실력을 겸비한 그런 분들로 추천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특검의 목적이 내란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기 전부터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이 3특검에 대해서 계속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제2요구 거부권이 행사된 부분이고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집권 정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취지로 이 3특검을 지금 진상규명과 어떤 성과, 이 성과라는 것은 이번 3특검이 원하는 이제 수사 능력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적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내란 사태를 확실하게 규명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편향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검 임명이라든가 이런 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3명은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번 일을 했었던 이제 분들이고요.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이면은 이제 법원하고 검찰에서 감찰 경험이 있다든가, 김건희 특검에는 증권하고 금융사범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군 법무가 있는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추천을 한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흘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각 특검별로 1명씩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게 이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민생 현안이라든가 개혁 과제들 이런 게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검은 특검이고 민생은 민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에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면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검이 지금 동시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되는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진행되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검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한 7월, 8월 정도 될 텐데, 이 시점에 되면은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민생 경제라든지 또 추가 경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9월로 접어들면 이제 또 정기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특검 하나에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 네. 충분히 각각의 특검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이 특검 조사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이 뭐 이 특검에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그 야당에서는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려뿐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뭐 새로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3개월, 2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에도 야당도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1호 법안이 3특검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특검 법안에서 검사만 120명이고 투입 수사 인력만 577명, 최대 260 특검보가 6명에다가 최대 뭐 267명. 합쳐서 577명. 577명이죠. 네. 이렇게 메머드급이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별건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국장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여기 보면은 전국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이렇게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딱 여기에 떨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이 특검, 3특검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희망, 기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특검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절대 이제 없었고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새 정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이게 긴급하게 결정이 된 행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예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이 홍수와 관련된 수해 대책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서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동작대교를 건너오면 바로 이태원 쪽인데요. 오늘 그 한강 홍수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현장 점검을 마치시고 이제 대통령실인 용산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잠깐 좀 들렸다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만나셔서 그 많은 분들의 말씀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충분히 인력으로 우리가 인재로서 막을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런 크나큰 참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을 좀 메시지로 남기신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이태원이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력 우리가 그 인적 재해의 성격이 너무나 강했고 특히 이 여름철 되면 장마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들이 있는데 그런 대책들을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사실 뭐 지금 장마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민생 현장 어디를 가장 먼저 찾느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로 찾았고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3대 가치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생명,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는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도자, 대통령의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고, 세 번째는 국민의 재산권을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 간 것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이 해석하면 될 것이고, 오늘 뭐 여기 이태원 참사 간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할 때는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월호도 박근혜 정부 때고, 이태원 참사도 윤석열 정부 때고, 그리고 휴순위 미순위 사건 아시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당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다 탄핵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수 정권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재난안전 위기관리 이런 것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 잘못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이제 뭐 홍수라든가 6월, 7월 되면 이제 홍수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폭우 사태라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혹시 나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이 났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재난의 현장에 갔다는 것은 재난을 막겠다는 그런 최고 컨트롤 타워의 의지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 생명이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진짜 정권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벌써 2년 7개월 전 일인데 2022년 10월 29일이니까요. 그때가 윤석열 정부의 이제 초반이었잖아요. 네, 출범한 지 이제 뭐 얼마 안 됐던 한 그 당시에 10월이니까 정권 출범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대형 참사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어떤 공직자가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총리가 책임을 졌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실망이 컸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고 또 이 유가족들에게 어제 엊그저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학점으로 치면 자기는 A-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교수님이신 장 교수님, A-면 90점에서 92점 사이를 본인 스스로 줬습니다. 저 같으면 한 B 학점 정도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A학점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A학점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뭐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정국 거치면서 제1야당으로서 국회도 통솔을 하고, 그리고 수염,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수염 덥수룩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생각도 나고, 본인도 아까 소회를 얘기할 때 1년 동안 집에 들어간 것이 37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힘든데 왜 서로 하려고 저렇게 경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점? 그래서 이제 강경투쟁, 견제의 강도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줄태능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B학점 정도 제가 학생이라면 주겠습니다.
저는 뭐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그 본인 평가대로 A 뭐 마이너스 정도 이상은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견제를 야당이 해달라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였고 그 민의를 받아서 탄생한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냈고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 당의 그 대응, 특히 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 있었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오늘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그 특검 추천을 이제 요청하고 이제 특검 추천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국민들께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충분하게 그 지금 역할을 본인이 박찬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이런 원내대표 충분하게 뭐 A 학점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 마이너 본인이 이제 그렇게 점수를 매겼고 차기 당 대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는 정청래 위원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2파전으로 당 대표 이제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차기 원내대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인데 내일이죠. 김병기 서영교 의원 막판까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핵도 없는 소리고요. 국회 그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고요. 패배했으면 반성하고 자중을 해야 또 모자랄 판이고 스스로 개혁해야 될 판에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얘기하면 뭐 그게 갑니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재표는 2년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도 저희가 170석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내란 종식시켜야 됩니다. 맞아.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에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했냐?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하겠다.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경쟁 관계인데 두 분이 이제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이슈가 됐어요? 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시는 이제 상황 속에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탐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전반기는 내년 6월에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내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두 분의 원내대표 후보분들도 용납하기 어렵고 더 저희 당 의원님들 또 그리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게 충분하게 그 원내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내란이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비상시국의 그 보궐 성격으로 들어와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정부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내에서 특히 과반 이상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뭐 판단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국회의 상임위 중에 상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모든 상임위에서 있는 법안들이 이제 일단
결국에는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 그럼 법사위원장은 그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에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회 똑같은 국회에 가면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물론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대화 타협의 정신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단일대로 갔다면 이제는 국회도 민주당 1당 180석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입법과 행정이 다 민주당으로 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견제와 균형, 대통령제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러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태로워지는 민주주의를 최소한도로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법사위원장이라도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잠시 잡아놓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자체를 민주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면 간사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보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원내대표 나온 분들은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오늘 지금 당원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하고 내일 이제 의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없다 하지만 절대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근저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정부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권이 길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가려면 견제와 균형, 대화 타협이 있는 그런 정국이 필요하지. 정말 대화 타협,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야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결사항쟁할 겁니다. 그런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도 과거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법사위원장 이제는 국민의힘, 불쌍한 국민의힘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당장 관심은 누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냐 이건데 당장 이제 내일 정해지는 건데 누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두 분 중에 어느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두 분 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지도부로서 손발을 맞춰서 활동을 해 오셨던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특히 지금의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그 하반기 추경 문제라든지 하반기에 있을 정기국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그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두 분의 역할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지금 그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통합이고 협치,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그 시그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맡게 되는 원내대표의 어떤 상이랄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누가 조금 더 적합하느냐 하는 쪽으로 아마 의원들께서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이제 2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투표를 진행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거를 고작 이제 나흘밖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일단 오늘 3선 의원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면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자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의 그 원인 제공자들이 당의 장악을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 집권 여당에서는 연일 내란 세력 척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당을 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당 내부의 개혁과 대여 협상을 통해서 정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기꺼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태 의원까지 세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뭐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확실히 색깔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 후보도 뚜렷한 차별점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서울 출신이고 친명계라는 거, 동일한 계파, 동일한 계파입니다. 네.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백과장명식 그리고 계파 갈등도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고 패배한 정당에서 보수 재건이 혁신이라면 이것이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이제 뭐 각자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고. 송원석 의원이 경북 김천에. 예, 송원석 의원이 경북 김천시고 그리고 김성은 의원이 친한계고 동두천, 양주, 연천, 삼선 똑같은 삼선인데. 수도권 삼선. 그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의 원내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를 하기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한 경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내 어떤 그 협상을 해본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송원석 의원이 현재까지 뭐 2명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사선의 박대출 의원도 등록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지금 치열하게 당내에서는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전대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대를 앞두고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력에서 원내 사령탑을 갖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출마자는 2명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원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TK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 이것도 다르고 계파도 이제 뭐 나누자면은 또 이제 친한계 조금 옅긴 하지만 색깔이 옅긴 하지만 친한계 이제 뭐 구주류 친윤계 이렇게 이제 나뉘긴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국민의힘 개혁 방향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그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친한계가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출신이시면은 당의 주류 의원들 대부분이 대구 경북 쪽 특히 PK, TK 이쪽에 많이들 포진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아마 세로 볼 때는 이 송원석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만으로 그 지금 107명의 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부분이라든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후에 있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당의 주류 입장에서 과연 원내대표직을
그 어떤 수도권의 의원들에게 줄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기존의 구주류, 소위 친윤계 중심이었다고 하는 구주류 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5대 혁신안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 9월 안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치른 때까지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당론, 그 부분을 백지화, 무효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예 일체 언급조차도 지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혁신안 이것도 힘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될 때까지 의원총회조차도 열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라면 아마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원내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지역적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제 송원석 의원이 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막판에 취소를 했죠. 그래서 이걸 두고도 당내에서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어요. 예. 대단히 잘못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원내대표의 권한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원내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으시거든요. 비대위원장과 의논도 없이 의총을 취소하고. 소집 해제하고 이런 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제 의총 열렸으면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개혁안 통과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자신 있게 단언은 못하는데 예. 그 전에 몇몇 있었던 의원총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위기감 때문에 의총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의원들마저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는 국회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2시를 앞두고 1시 20분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취소를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에 그러니까 16일 전에 의원총회를 꼭 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당원들이 항상 상처를 입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의외로 후보가 교체된다던가 어제처럼 갑자기 의총이 열리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의총이 취소되는, 물론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고 어제 대법원에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묻힐까 봐 의총에서 경론이 나면 이 경론만 언론에서 받아 쓰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어제 그 사법부 재판 연기 때문에 항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언론에 나온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취소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국민의힘 지난 후보 교체라든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할 때 대표를 다시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표를 그냥 찍어내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당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그런 것이 발생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당원들이 상당히 많고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위기일수록 더 당당하게 당의 어떤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개혁이라든가 보수 유권자들의 눈에 맞고 국민들 눈에 맞는 그런 국민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누구나 보면 이것이 뭐 당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권영진 의원이었나요? 대구 출신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의총을 열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힘을 싣고 있는 게 비단 이제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재선 의원들 그 안에는 친한계가 아닌 분들도 이제 여러 개 있고 이분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 혁신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확하게 후보들이 입장 밝혀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과연 다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그래서 더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원내대표를 단 하루 동안만 선거를 운동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토요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월요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면 일요일 하루만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게 선거 운동이 될까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그 정견 발표라든가 또는 각자의 의사들 이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그냥 후보가 이렇게 세 사람 있으니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권영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시장도 하셨던 분이고 재선 의원이고 재선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다음번 전당대회까지도 연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소리가 다른 그 선수의 의원들과 그렇게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4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면 당의 이 위기감, 글쎄요,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고 토요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니까요. 아직 조경태 의원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는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상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더우셨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 내일 밤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선선하던 아침과 달리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금세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한여름처럼 후텁지근한 공기. 서울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두천 32.4도, 수원 31도 등 수도권 대부분 예년보다 4, 5도가량 웃돌며 올해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대전, 전주, 안동 등 날씨가 흐린 남부를 제외하고 중부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어져 경기와 인천, 충남 태안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빛을 받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에는 종일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주말까지 이틀 동안 제주의 많게는 180mm, 산지는 250mm 이상 쏟아지고 남해안에 12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5에서 4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저녁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하천 범람이나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함께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에어컨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 화재는 1.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에 냉방기 화재가 가장 잦았습니다. 행안부는 냉방기 화재 예방을 위해 에어컨은 고용량 콘센트 사용과 실외기 먼지 제거를, 선풍기는 전선 손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나오던 손님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식당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가해 차량에 부딪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식당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행인과 식당에서 나오던 손님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1명이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도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는 쾅 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쯤에는 이미 굉음이 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있었고요. 좀 약간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복용 여부 판단을 위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2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마구 때리고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숨진 아내를 차량 트렁크에 2달 넘게 숨겨왔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도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받을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7일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차 씨는 범행 6개월 전부터 둔기를 개조하고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이 허니문 랠리를 주도한 외국인이 7일째 한국 주식을 사는 바이코리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오르면서 2,930선을 돌파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는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전날 2,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2,930선을 뚫어 3,000선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장중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장후반 순매수로 돌아서며 외국인은 7일째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증권사와 지주사가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조선과 방산, 원전 관련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AI 대표주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4만 6,500원까지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장중 6만 전자에 복귀했던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하며 AI 수혜주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공급 중인데 외국인도 그렇고 이게 투자들 봤을 때 굳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단 AI는 수요가 지금도 워낙 좀 좋잖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7일째 상승하며 793.2원까지 올라 800선 탈환을 목전에 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다 지난달부터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대출 규제 강화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9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주변 지역도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26%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상승이자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송파구가 0.71%, 재건축 추진단지가 들썩이는 강남구가 0.51%로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가 0.45%, 용산구가 0.4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동구가 0.5%, 강북권인 성동구가 0.47%, 마포도 0.45% 올랐습니다. 3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강화되어 대출 규제도 안 먹히는 양상입니다. 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성동구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공약, 다음 달부터 더 강화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금리 인하 흐름과 공급 부족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아파트값의 하락세 지속에도 서울과 경기도 과천, 분당의 상승세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올랐습니다. 12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분양 시장의 공급 속도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을에 전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나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전에 비해 5조 6천억 원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이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는 경계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처럼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할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늦어지는 내수 회복과 미국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2차 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생각이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재는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옵니다. 3일 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청산 가치가 계속 운영 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자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은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를 2조 5천억 원으로 본 반면 청산 가치는 이보다 1조 2천억 원 많은 3조 7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나흘째 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협력 관계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스24는 지난 11일 낸 해킹 사태 2차 입장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에 사고 분석 전문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첫날 방문해서 간단한 구두 설명만 들었을 뿐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예스24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말씀드린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그리고 예스24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예스24는 뒤늦게 고객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스24 서비스 복구 지연과 함께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소통 문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과 TK 3선 송원석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6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과 대구 경북 3선인 송원석 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역과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선 김 의원이 경기도에서 3선, 송 의원이 경북에서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의원 모두 기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김 의원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송 의원은 친 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두 의원은 친윤과 친한계의 계파 갈등 우려를 의식한 듯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파를 대리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성원 의원이 나서나 특별히 계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다선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의원 16명은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 이들은 또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 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으며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8대2로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됩니다. 두 의원은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20%에 반영되는 만큼 친 이재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만큼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망신주기라고도 강조했는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면 몰라도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추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를 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특검 출범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특검이 임명돼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이 임명되고 다음 달이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나 경찰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인천세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이 최근 출범한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혜룡 형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혜룡 전 과장은 검찰 중심으로 꾸려진 합동수사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히려 수사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혜룡 경정 측은 또 검찰이 세관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상설특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백경정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실제 연루됐는지는 물론 백경정 주장대로 경찰 고위 간부들과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 합수팀은 수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협조를 거부하며 첫발부터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에게서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빌렸으나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인 20일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세종연구소에서 남북과 북중 관계, 동북아 정세 등을 연구해 왔으며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AI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해 49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정부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AI 반도체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반도체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띄웠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이 되겠고요. 지원 규모는 저희가 설계 검증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을 3개사 정도. 정부가 지원할 사업 분야는 크게 5개로 구성됩니다. AI 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AX 실증 지원, AI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과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그리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디바이스 AX 개발, 실증 분야입니다. 이 중 AI 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AX 실증 지원, AI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발굴을 해서 관련 지원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차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AI 반도체 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 국산 AI 반도체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영상 기자와 사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오쯤 영상 기자실과 사진 기자실을 잇따라 찾아 취재진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그제와 어제에도 예정에 없이 구내식당 등에서 기자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좀 넓은 편인데.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해도 무게는 똑같아요. 그게 이 렌즈가 기술이 발전해도 무게가 똑같아요.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른손을 여기 딱 끼십니다. 오른손 여기가. 여기. 레코드 버튼까지 누르셨어요. 방송에 쓰십시오. 대통령님이 촬영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떨구시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대표가 내일 경찰 포렌식 분석에 참관합니다. 리박스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구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댓글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PC와 하드디스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합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리박스쿨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강의를 해 교육 현장에 극우 논리를 전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리박스쿨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활동을 영구히 중단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차명대출 등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의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청주시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안전점검도 소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청주시는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다만 안전점검 등은 성실히 수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에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엄벌과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자세,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 새 정부가 오송 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항고가 받아들여질지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 전공의인 류모 씨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이나 아카이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과 대인 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은 의료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어제 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사고가 나면서 조종사가 비상탈출했는데요. 경위를 조사해봤더니 활주로로 갔어야 할 전투기가 유도로로 가면서 이륙을 시도하다 빚어진 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일 미 알래스카 공군기지에는 KF-16 전투기 3대가 한 팀을 이뤄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곳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 유도로는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길로 활주로보다 크게 짧습니다. 1번기가 유도로에서 이륙하는 것을 본 미 공군 관제탑이 뒤이어 이륙을 시도하던 2번기에 이륙 취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도로를 달리던 4고 전투기 조종사는 급하게 정지 조치에 들어갔지만 전투기를 세우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결국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유도로를 지나 풀밭에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에 화재가 발생해 기체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낯선 환경에서 조종사의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사과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전투기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착오로 드러나면서 중지됐던 연합훈련과 비행훈련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민가 오폭 사고를 포함해 조종사 실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울산에 있는 반도체 세정액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경남 김해 일대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형준 기자입니다. 반도체 세정액 제조 공장 한쪽에 파란색 통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50대 작업자 A씨는 이 20리터짜리 통에 독성 물질인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을 넣다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유해 화학 물질에 다친 겁니다. 조금만 튀어도 부상을 통해서 병원에 사망할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이용해 해당 물질을 제거했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사찰, 잠복하던 경찰이 대웅전에 있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불전 압속 현금을 훔치려던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겁니다. 불전을 꺼내신 분이지요.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사찰 5곳을 밤에 몰래 들어가 불전 압속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이 44차례에 걸쳐 훔친 돈은 모두 800만 원가량.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에선 한때 양방향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역사 지하 2층 변전실 전기 설비의 절연 물질이 과열로 녹으며 연기가 나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전동차 운행도 1시간 반가량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선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페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카페를 찾아 카페 종업원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항모를 감시하던 일본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을 이어가자 일본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태평양에서의 중국 항모 활동에 일본이 관련 내용을 연일 발표하며 견제에 나섰는데 태평양 해역에서의 중국, 일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공개한 중국 전투기 J-15의 사진인데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에서 출격했는데 일본 P-3C 초계기 옆을 바싹 붙어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7일에서 8일 태평양 해역에서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초계기를 중국 전투기가 특이한 접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에는 40분, 8일에는 80분 동안 일본 초계기를 쫓아다녔는데 같은 고도에서의 거리는 불과 45m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일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초계기 전방 900m 앞을 가로지르기도 했는데 수초 만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このような中国軍機による特異な接近は偶発的な衝突を誘発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中国側に対して深刻な懸念を表明し
再発防止を厳重に申し入れ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초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항행했다고 연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항모 두 척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국제법을 준수한 정상적인 활동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中国一贯奉行防御性的国防政策，希望日方客观理性看待。 일본은 중국의 해상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해 태평양 섬을 중심으로 레이더망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직통철도 재개통에 이어 항공교통망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통철도 운행 재개를 논평하면서 왕복 항공 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양측 사이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이 운항 중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와 2위 한화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4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화는 두산의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40승을 채웠습니다. 한화는 1회 2점을 먼저 내줬지만 1회 말 곧바로 노시환의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회 이원석의 중전 적시타로 한 점 차 리드를 잡은 한화는 8회 투아웃 만루위기에서 등판한 마무리 김서현이 실점 없이 남은 아웃 카운트 4개를 잡아내며 3대2 승리를 책임지고 시즌 18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에 이어 LG는 15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으로 SSG를 8대6으로 꺾고 역시 40승을 달성하며 0.5경기 차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진 광주에서는 삼성이 1회 구자욱의 홈런으로 얻은 2점을 잘 지켜내며 기아를 2대1로 눌렀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이어 새벽에는 남해안으로, 오전에는 전북으로, 이후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은 곳은 180mm 이상,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특히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지만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 오후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